설치하는 문제. 이게 뭐 단순히 시설 하나 더 짓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핵심 자연유산의 미래가 걸린 어쩌면 가치 충돌의 최전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그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논쟁은 뭐 40년 넘게 끌어왔으니까요. 대표적인 사례인데 그렇죠. 최근에 환경부가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리면서 이게 지리산이나 속리산, 뭐 다른 국립공원으로까지 번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커지고 있어요. 네, 그런 목소리가 많습니다. 정말 궁금한 건 왜 이 논쟁이 이렇게 뭐랄까 오랫동안 딱 해결되지 못하고 계속 반복되는 걸까요? 그만큼 이제 여러 이해관계라든지 가치관이 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일 텐데요. 찬반 양쪽의 핵심 논리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찬성 측은요. 그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일 먼저 내세웁니다. 케이블카가 생기면 이제 관광객이 몰려들고 뭐 일자리도 늘어나고 그래서 침체된 지역 경제에 좀 활력을 불어넣을 거다. 이런 기대죠. 아, 지역 경제. 근데 그 논리가 글쎄요. 현실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실제 운영 중인 관광 케이블카 중에 꾸준히 이렇게 흑자를 내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분석도 본 것 같고요. 특히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같은 경우는 경제성 분석 보고서가 조작됐다는 사실까지 드러나서 신뢰성에 좀 큰 의문이 제기됐었잖아요.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바로 그 부분 때문에 경제성만으로는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지점이죠. 그렇죠. 그래서 찬성 측이 또 강조하는 다른 논리가 있습니다. 바로 보편적 접근권이라는 건데요. 아, 보편적 접근권. 네. 거동이 불편하신 노약자나 장애인분들도 국립공원의 그 빼어난 경관을 좀 쉽게 즐길 권리가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실제로 통영 케이블카 이용객 중에 교통약자 비율이 한 20% 넘는다는 점을 근거로 들기도 하고요. 누구나 자연을 누릴 권리? 물론 중요하죠. 중요한 가치인데. 근데 이미 설악산에는 건금성 케이블카가 있잖아요. 네, 운영 중이죠. 그리고 전국 국립공원 곳곳에 보면 경사완만한 무장애 탐방로 이것도 계속 만들고 있고요. 이런 기존 시설이나 대안을 더 늘리는 걸로는 좀 부족하다고 보는 걸까요? 바로 그 부분이 이제 반대 측의 핵심적인 반론과 딱 맞닿아 있습니다. 아하. 이미 대안적인 접근 수단이 존재하거나 아니면 정부나 지자체가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다 확충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논쟁의 초점은 접근권을 보장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국립공원의 가치를 지키면서 최선인가 이 질문으로 좀 옮겨가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방식이 최선인가? 네, 반대 측의 가장 근본적인 입장은 역시 국립공원의 제일 존재 이유는 바로 자연 생태계 보전이다. 이 대원칙입니다. 그렇죠. 보전이 최우선이죠. 특히 설악산 같은 경우는 국립공원이라는 지위 외에도 천연기념물, 또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 백두대간 보호지역 뭐 이렇게 여러 법적 장치로 보호받는 곳이거든요. 그야말로 우리나라 생태계의 핵심 중에 핵심인 거죠. 그렇게 다층적으로 보호받는 아주 민감한 지역에다가 대규모 인공시설물을 설치한다. 이게 국가의 보전 책무와 정면으로 좀 배치된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군요.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생태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가요? 우선 케이블카 지주나 정류장을 세우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그 서식지 파괴. 이게 가장 직접적인 문제고요. 네, 서식지 파괴. 또한 케이블카 자체가 이렇게 선형 구조물이잖아요. 이게 야생동물의 이동 경로를 그냥 가로막아서 생태 축을 단절시킬 수가 있어요. 아, 이동로 단절. 특히 설악산에는 아시다시피 멸종 위기종인 사냥이 서식하는데 이 건설 과정이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또 사람들의 활동 증가 이런 것들이 이 민감한 동물들에게는 아주 심각한 교란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냥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갈 수 있군요. 네. 실제로 해외 알프스 사냥 연구에서도 케이블카 건설 이후에 사냥들이 기존 서식지를 피해서 더 멀리 이동했다. 이런 결과가 보고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확한 환경적인 우려나 어떤 보전 원칙들이 때로는 좀 다른 요인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네, 어떤 예를 들면 환경부 장관이 설악산 케이블카 재검토 과정에서 뭐 15년 된 결정이다 혹은 빗발치는 민원이 있다 이런 이유로 언급한 적이 있었잖아요. 아, 네네, 그랬었죠. 이게 환경정책의 어떤 일관성이나 원칙이 정치적인 혹은 행정적인 압력에 좀 좌우될 수 있구나. 이런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거든요. 그 점이 바로 이 논쟁 이면에 깔린 좀 중요한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구조적인 문제요? 네, 환경영향평가. 우리가 보통 EIA라고 부르죠.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이게 원래는 개발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고 평가해서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아주 객관적인 안전장치여야 하잖아요. 그렇죠. 객관성이 생명인데. 그런데 뭐 장관 개인의 과거 공약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선 공약 이행 같은 이런 정치적인 맥락과 연결이 되면서 이 EIA가 객관성을 잃고 특정 결정을 그냥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시스템적인 취약성이 드러난 거죠. 아, 평가 자체가 좀 흔들릴 수 있다. 네. 그래서 단기적인 어떤 정치적 압력이나 여론으로부터 이 EIA 과정을 좀 독립적으로 보호할 제도적인 장치가 시급하다. 이런 목소리가 높은 이유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단순 찬반 논리를 좀 넘어서서 이 문제를 경관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또 다른 중요한 측면들이 보일 것 같아요. 조경학적인 시각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조경학적 관점은 이 케이블카 논쟁을 자연경관의 온전성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다시 좀 보게 하는데요. 자연경관의 온전성. 네. 국립공원의 핵심 매력은 사실 인공적인 개입이 최소화된 그 자연 그대로의 모습, 그리고 그 속에서의 경험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케이블카는 거대한 지주, 정류장 건물, 하늘을 가로지르는 삭도 같은 아주 큰 인공 구조물을 자연 풍경 한가운데 그냥 삽입하는 행위입니다. 이게 단순히 보기 싫다 이런 주관적인 감상의 문제를 넘어선다는 거죠. 아, 그럼 자연을 바라보는 경험의 본질 자체가 바뀐다는 그런 의미로 들리는데요. 정확합니다. 자연 속에서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느끼고 교감하는 그런 경험이 기계 안에서 그냥 유리창을 통해 풍경을 내려다보는 어떻게 보면 수동적이고 단편적인 관람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겁니다. 수동적인 관람. 조경학에서는 가시관 분석이라든지 시각적 흡수 용량 같은 개념을 좀 중요하게 다루는데요. 네, 시각적 흡수 용량. 그건 뭔가요? 특정 지점에서 얼마나 넓은 범위가 보이느냐, 그리고 그 경관이 인공적인 요소를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걸 따지는 겁니다. 근데 특히 산의 능선이나 정상부 같은 곳은 주변을 압도하는 조망점이기 때문에 시각적 흡수 용량이 거의 0에 가깝다고 봐요. 아, 0에 가깝다. 네, 어떤 인공 구조물이 들어서든 극도로 도드라지고 굉장히 침입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과거 건금성 케이블카 설치 전후 사진만 비교해봐도 그 시각적 변화가 얼마나 큰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눈에 보이는 경관 훼손뿐만 아니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조경학적으로는 좀 더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겠네요. 그럼요. 케이블카는 단순히 지주가 서는 그 지점의 파괴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의 긴 선형 교란축이 되어서 넓은 지역의 경관을 조각내버리는 거죠. 선형 교란축. 경관을 조각낸다. 네, 이건 야생동물의 이동을 방해하고 서식지를 파편화시키는 결과를 낳고요. 또 지주 설치나 삭도 설치를 위해서 벌목된 구간을 따라서 햇빛이나 바람, 온도 조건이 달라지면서 주변 식생까지 변화시키는 주변부 효과 엣지 에펙트라는 걸 유발하기도 합니다. 주변부 효과요. 아, 주변까지 영향을 미치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건설 과정 자체의 파괴력도 상당합니다. 자재 운반을 위한 헬기 운항 소음이라든지 기초공사를 위한 대규모 토목 작업, 공사 인력 이동 경로 개설 이런 것들은 특히 민감한 고산 생태계에 큰 부담을 주죠. 운영 단계에서도 지속적인 소음과 움직임은 아까 말씀드린 사냥 같은 동물들에게 만성적인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고요. 케이블카가 탐방객의 경험 자체를 변화시킨다는 지적도 좀 흥미로운데요. 이게 질적인 저하를 가져온다는 건가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국립공원을 찾는 경험의 가치는 단순히 정상에 도달하는 그 결과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과정이 중요하죠. 맞습니다. 그곳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즉 자신의 노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자연과 교감하는 그 경험 자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케이블카는 이 핵심적인 과정을 그냥 생략시켜버리죠. 아, 과정의 생략. 네, 능동적이고 몰입적인 체험이 수동적이고 좀 피상적인 구경거리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공원을 찾는 탐방객의 유형 자체도 변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도 깊은 자연 체험을 원하는 탐방객보다는 그냥 편리하게 경치만 보려는 대중 관광객 중심으로 이동할 수 있겠죠. 이는 결국 상부 정류장 주변에 기념품 가게나 식당, 전망대, 포장된 산책로 같은 추가적인 편의시설 설치 요구로 이어져서 점진적인 개발 압력을 높이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생태적으로 가장 취약한 고산 지역에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탐방객이 몰리는 오버투어리즘 문제로 직결될 수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케이블카는 본질적으로 대량 수송수단이거든요. 그렇죠. 한 번에 많이 실어 나르니까. 네, 따라서 필연적으로 상부 정류장 주변의 좁고 민감한 지역에 탐방객을 집중시키게 됩니다. 이는 환경이 수용할 수 있는 한계인 생태적 수용력, 그리고 탐방객들이 쾌적함을 느낄 수 있는 한계인 사회적 수용력을 아주 쉽게 초과하게 만들죠.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하겠네요. 네, 토양 다짐, 식생 훼손, 쓰레기 증가, 극심한 혼잡 이런 걸로 나타나서 국립공원다운 경험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탐방객 총량제나 예약제 같은 강력한 관리 수단이 동반되지 않은 한 케이블카 설치는 오버투어리즘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합니다. 여기서 그 찬성 측 주장 중에 하나가 또 있잖아요. 케이블카가 탐방객을 특정 동선에 이렇게 묶어두니까 오히려 샛길 탐방 같은 걸로 인한 환경 파괴를 막는 양성적 대안이다. 이런 논리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설득력이 있는 주장인가요? 그 주장은 몇 가지 좀 중요한 현실을 간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케이블카의 대안이 마치 무분별하고 파괴적인 등산밖에 없는 것처럼 전제하지만 실제로는 잘 관리되는 정규 탐방로라는 효과적인 대안이 존재한다는 점이죠. 네, 정규 탐방로가 있죠. 둘째는, 그리고 이게 더 결정적인데, 영향의 규모와 영속성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규모와 영속성. 네, 등산객의 발길로 인한 영향은 좀 분산적이고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콘크리트 지주,
거대한 정류장 건물, 영구적으로 변형되는 스카이라인, 그리고 수천 명의 인파가 특정 지점에 집중되는 케이블카의 영향은 영구적이고 대규모입니다. 그 파급 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죠. 아, 비교 자체가 안 되는군요. 그렇죠. 따라서 취약한 고산지대에 대규모 인원을 집중시키는 것이 잘 관리된 탐방로를 따라 분산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환경 부담을 야기한다는 점을 좀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외국 사례는 좀 어떤가요? 특히 케이블카가 많다는 그 스위스 알프스 사례가 자주 언급되는데 우리 상황과 직접 비교하는 게 적절할까요? 아, 그거 중요한 질문인데요. 스위스나 오스트리아의 수많은 케이블카 사례를 들면서 개발을 정당화하려는 주장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맥락을 좀 정확히 봐야 합니다. 맥락이 중요하다. 네, 유럽 알프스의 케이블카 대부분은 엄격한 자연 보전보다는 관광, 특히 스키 리조트를 중심으로 거의 100년 이상 개발되어 온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요. 아, 스키 리조트 중심이군요. 핵심 보전 지역은 엄격히 보호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립공원과 같은 IUCN 보호지역 등급 카테고리 2에 해당하는 스위스 국립공원 내에서는 케이블카 설치가 법적으로 아예 금지되어 있습니다. 스위스 국립공원 안에는 케이블카가 없다. 네. 그리고 최근 주목받는 스위스의 최신 아이거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도요. 전혀 새로운 지역을 개발한 게 아니에요. 기존의 관광 루트를 개선하면서 지주수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3S 방식. 그러니까 케이블 3개를 써서 지주 사이 거리를 아주 길게 만드는 기술인데요. 이런 걸 적용해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사례입니다. 그럼 환경을 좀 고려하면서 개발한 긍정적인 해외 사례는 없을까요? 참고할 만한 곳? 호주 블루마운틴 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민간 시설인데요. 시닉월드라는 곳이 좀 참고할 만한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시닉 월드요. 네, 이곳은 건설 과정에서 최소 영향, 미니멈 임팩트 원칙을 적용해서 벌목을 최소화하고 숲 바닥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땅에서 이렇게 띄운 고가 목재 데크를 주로 사용했어요. 아, 땅에 직접 닿지 않게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특징적인데 환경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운영 수익의 일부를 공원 내 환경 정화나 시설 관리에 다시 투자하는 공동관리 방식을 도입했다는 점입니다. 수익을 환경에 재투자한다. 좋은 방식이네요. 네, 시설 운영자가 자신이 이용하는 자연 환경의 관리 책임까지 함께 분담하는 그런 모델인 셈이죠. 국제 사례들을 이렇게 종합해보면 단순히 케이블카가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그리고 어떻게 설치하고 관리하는지가 핵심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특정 사례만 입맛에 맞게 인용하는 체리피킹을 좀 경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스위스 케이블카에 수만 강조하면서 스키 리조트 중심이라는 맥락은 쏙 빼놓거나 반대로 스위스 국립공원에는 케이블카가 없다는 사실만 부각하면서 다른 지역의 광범위한 개발은 또 외면하는 식이죠. 네, 한쪽 면만 보면 안 되겠군요. 국제 사례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명확합니다. 첫째, 보호 가치와 이용 목적에 따라서 토지 이용을 명확히 구분하는 구역화, 조닝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둘째, 만약 개발이 불가피하다면 아까 말씀드린 지주수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3S 방식 같은 최신 기술을 적용해서 물리적, 시각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셋째, 대규모 수송시설에는 반드시 탐방 예약제 같은 예를 들면 프랑스 칼랑크 국립공원 사례 같은 강력한 이용관리 수단이 결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역화, 영향 최소화, 이용 관리 기억해야겠네요. 자, 그럼 이런 교훈들을 바탕으로 지금처럼 좀 소모적인 찬반 논쟁을 넘어서는 좀 더 건설적인 대안적 접근 방법은 없을까요? 네, 그래서 조경학적인 관점에서 한 4단계로 구성된 사전 예방적 계획 프레임워크를 제안해 볼 수 있습니다. 사전 예방적 계획이요? 네, 사업 제안이 들어올 때마다 막 사회적 갈등 겪고 이러는 현재 반응적 대응에서 좀 벗어나서 미리 계획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거죠. 좋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뭔가요? 첫 번째 단계는 선제적 계획 수립 강화입니다. 환경 영향 평가 단계에서부터 경관 및 시각 영향 평가의 비중과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요. 또 사업자가 아닌 독립적인 기관이 대상지의 생태적, 사회적 수용력을 사전에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연구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수용력 평가가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케이블카 외에 무장애 탐방로나 VN 체험관 같은 다른 대안들의 장단점 그리고 환경 영향을 객관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절차도 필수적으로 포함시켜야 하고요. 계획 단계에서부터 훨씬 더 신중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자. 알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두 번째 단계는 영향 최소화 설계의 의무화입니다. 만약 1단계를 통과해서 사업 추진이 결정되더라도 설계 자체에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강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 설계를 할 때부터요? 네. 예를 들어서 시각적으로 민감한 준흥선은 피하고 지형에 순응하는 노선을 선정한다든지 지주수를 줄일 수 있는 3S 같은 장경관 기술 적용을 원칙으로 삼아야 하고요. 정류장 같은 부속 건물 역시 지역 자재를 사용하고 낮은 형태, 무광택 마감재 적용 같은 엄격한 건축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하고요. 건설 과정에서도 헬기 공법이나 특수 기초 공법 같은 저충격 공법 적용을 명시해야 하고요. 건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 관리 방안도 미리 마련해야겠군요. 당연합니다. 그게 세 번째 단계인데요. 체계적인 사후 관리 및 적응 관리입니다. 사업 승인 시에 구체적인 예산이 확보된 생태 복원 계획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요. 설악산 사례처럼 최소 5년 이상 장기적인 생태 모니터링,
예를 들어 야생동물이나 식생, 토양 변화 같은 것들, 그리고 탐방객 이용 행태 변화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모니터링을 계속해야 한다. 네. 그리고 이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생태계 부담이 커지거나 탐방객 만족도가 떨어진다. 그러면 자동으로 요금을 조정한다든지 탐방 예약제를 도입한다든지 하는 조치를 취하는 적응적 관리 계획, 애딥티브 매니지먼트 플랜을 사전에 수립해야 합니다. 상황 변화에 맞춰 관리 방식을 조절하는 거군요. 자,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무엇인가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네 번째 단계는 실효성 있는 대안 육성 및 전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바로 무장의 탐방로 네트워크를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이걸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겁니다. 아, 무장의 탐방로 확충. 네, 막대한 예산과 환경 훼손 논란을 일으키는 케이블카 건설에 집중하기보다는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를 이쪽으로 전환하자는 제안입니다. 휠체어나 유모차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완만하고 넓은 무장의 탐방로는 취약한 고산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남녀노소 그리고 교통약자까지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수준 높은 자연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거든요. 이미 조성된 것들도 꽤 있죠. 네, 전국적으로 조성된 곳들이 있지만 아직 그 가치나 현황이 제대로 좀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이와 더불어서 공원 입구나 접근성이 좋은 저지대, 탐방 안내센터나 요즘 기술 좋잖아요. VRAR 기술을 활용한 간접 체험 시설을 확충해서 정상 등반이 어려운 분들에게 대안적인 경험을 제공하고 생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봅니다. 들어보니까 결국 개별 케이블카 사업 하나하나를 놓고 이렇게 찬반 싸움을 벌일 게 아니라 각 국립공원의 가치와 특성을 고려한 더 큰 그림, 뭐랄까 일종의 종합계획, 즉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현재처럼 특정 사업을 막거나 추진하려는 이런 방어적 접근에서 좀 벗어나서요. 각 국립공원별로 선제적 마스터 플랜 수립 모델로 전환해야 합니다. 선제적 마스터 플랜. 네, 이 마스터 플랜은 이 공원의 핵심 보전 가치는 무엇인가? 방문객에게 어떤 종류의 경험을 제공할 것인가? 모든 국민의 접근성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그리고 이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수단 조합은 무엇인가? 이런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네, 근본적인 질문이네요. 이걸 바탕으로 공원 전체를 구역화해서 핵심 보전 지역은 엄격히 보호하고 완충 지역이나 이용 집중 지역에는 무장의 탐방로나 교육시설 같은 적절한 수단을 계획하는 거죠. 케이블카 설치 여부는 이러한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여러 대안 중 하나로서 객관적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아, 그렇게 접근해야 하는군요. 네, 이렇게 접근할 때 비로소 이 케이블카 논쟁을 어떤 정치적 힘겨루기에서 벗어나서 합리적인 계획과 관리의 영역으로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국립공원의 미래를 위한 진정한 고민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